한 4시 한 10분쯤 돼서 또 저기 뭐야 22분이 들어오시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동철 교수님 말씀을 듣기로 하겠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하다 해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또 가는 데마다 경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조동철 교수님은 매경에서 추천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앞으로 한 3, 40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나머지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주시죠. 예, 3, 40분 정도군요. 그럼 빨리 네. 진행하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그럼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예. 한 가급적 빨리 하겠습니다. 네. 예. 그 경제학과 저희 동기들 중에 이렇게 스마트한 친구들은 이 비즈니스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런 농담이 있거든요. 비행기 좌석에 비즈니스 한 사람은 비즈니스 타고 에코노믹스 한 사람은 이코노미 클래스를 탄다고. 네, 제가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경제학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자, 네, 잘 보이시나요? 저는 잘 보이는데 어떠세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하면은 포인터도 잘 보이고. 네, 잘 들립니다. 잘 네. 보이고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뭐 미국이 아무래도 지금 세계 경제의 아주 논란의 중심이니까 미국 얘기를 좀 하고, 유럽하고 중국은 그냥 간단히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뭐 많이들 얘기 들으셨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연세들이 있으셔서 70년대 인플레이션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젊은 사람들, 특히 그 금융시장에 있는 애널리스트나 이런 친구들은 다 30, 40대 이래가지고 뭐 10% 넘어가는 인플레이션이 뭔지 감이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재현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꽤 많았는데, 사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절대로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코스트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상당히 코스틀리 할 것이다. 그런데 70년대하고 가장 다른 거는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을 통화 정책으로 막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굉장히 희미했고, 지금은 그게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급격한 통화 긴축이 일어나고 있고, 그 결과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아마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정 교수님 어느 정도 깊이에 언제까지 가느냐 알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저도 알고 싶은데요. 만약에 진짜 인플레이션 스태빌라이제이션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된, 그러니까 여기서 큰 무리가 없다는 거는 금융시장에서 큰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고, 경기가 어느 정도 내려가서, 어느 정도라는 거는 뭐 제 생각에는 내년 미국 성장률이 0% 정도 뭐 이 정도로 내려가는 상태로 해서 내년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면은 아주 길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아주 길지 않다는 거는 후년부터는 그래도 좀 정상화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겠다. 그건 이제 어떤 의미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시나리오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뭐 도대체 왜 이렇게 인플레가 심하게 생겼느냐. 뭐 많은 분들이 그 통화 정책이 너무 심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 양적 완화라는 것들을 했는데, 여기 영국하고 영미권이 아주 더 과감하게 양적 완화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똑같이 양적 완화를 굉장히 세게 했는데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인플레가 안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인플레가 세게 나타나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본원통화 증가율 보시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가 훨씬 높죠. 오히려 지금보다요. 더 높은데 M2 증가율은 그때는 뭐 그렇게 높지 않고 지금은 엄청 높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양적 완화와 요번에 양적 완화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위기였고 요번엔 금융위기가 없었다. 코로나 시절에는 금융위기가 없었다는 거는 중앙은행을 통해서 풀린 돈이 실제 경제 주체한테 그대로 전달이 됐고 오히려 증폭돼서 전달이 된 것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중앙은행에서 엄청나게 풀어낸 돈이 금융기관 안에서 이렇게 돌고 바깥으로 훨씬 덜 나갔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화정책의 이 파급이 훨씬 더 심하게 됐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재정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영미권이 이렇게 이 빨간색이 이제 저 코로나 대응한 재정 지출에 의한 국가 부채 증가분이죠. 영미권이 역시 심하게 했는데 특히 이 2021년 초에 바이든이 집권하자마자 집행했던 그 1.9조 달러짜리 부양 패키지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뭐 과잉이었다. 데피니틀리 과잉이었다. 1.9조 달러라는 게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은 미국 경제 규모의 GDP의 9%쯤 해당하니까 우리나라로 환산하면은 거의 200조 원을 그냥 풀어 제꼈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어떻게 보면은 안 나타나면은 좀 이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이미 그러니까 저 2020년에 저 트럼프 집권 시절에도 재정 부양을 많이 했는데 그때 재정 부양은 어떤 의미에서 레지티미트 했다 그런다면은 2021년에는 이미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선 게 뚜렷했는데 이렇게 거기다가 더 갖다 부은 거는 좀 기름을 부은 그런 측면이 있었고 이 재정 정책은 이런 측면에서 좀 과잉이었다. 그리고 통화 정책은 2021년 2, 4분기 그러니까 이 1.9조 달러 저 패키지 직후부터 미국 경제가 확 올라가고 그 직후에 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도 뒤늦게 대응을 했다는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한 뭐 요번 사이클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통화 정책을 누군가가 평가를 한다면은 요번 사이클에서의 통화 정책은 뭐 계속 악셀레다를 밟고 있다가 악셀레다에서 발을 떼자마자 급브레이크를 밟는 통화 정책에 관련해 가지고는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거를 다 했던 지난 40-50년간의 통화 정책 중에 한 30-40년간의 통화 정책 중에 가장 잘못된 통화 정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물가가 각 나라에서 다 급등을 하는데 요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미국과 그 이외의 선진국의 물가 상승이 모양이 다르다는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건데요. 다른 특히 유럽은 최근에 물가 급등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에너지 가격에서부터 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우리나라도 상당 부분 그런 측면이 있고 물론 다른 부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유럽 비슷한 모양이고 미국은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라기보다 그 내부에서의 요인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 과열에 따른 그런 부분이 굉장히 컸고 지금도 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틀림없이 통화 긴축을 해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 경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그 대응이 상당히 늦었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 노동시장은 저는 뭐 이 구인 건수라고 왼쪽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1,000만 넘어가는 거는 제 기억에 전혀 없습니다. 역사상 없었던 것 같고 지금 미국 노동시장 상황은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이제 재택근무만 하지 말고 좀 일주일에 한 2번쯤은 회사에 나와라 라고 근로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하는 순간 근로자들이 그래요? 그러면 저는 옆 회사로 갈게요 할 정도로 존마켓 사정이 좋아가지고 그런 말을 못할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조금씩 내려가는데 이게 상당폭 내려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거의 역사상 최저 수준인데 실업률이 아마 5% 이상은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그 중앙은행이 좀 뭐라 그럴까요? feel comfortable하다. 그런 상태에 진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요. 여전히 미국 물가가 뭐 피크아웃을 했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근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6%입니다. 이게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특히 이 안에 내용을 보면은 이 근원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게 미국의 렌트, 집세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르게 내려가지는 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도 상당히 뭐 내려갈 거로 보긴 합니다만 한 3~4% 4~5%이 근처로 내려가지 뭐 3% 아래로 내려갈 일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단 하나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소비자의 기대 인플레이션 이건 서베이 베이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죠. 높은데 그 5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래도 그렇게 안 높다. 그리고 여기는 오늘 계신 분들은 거의 전문가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그 금융시장에서 뭐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융시장 그 가격 변수를 통해서 금융시장에서 기대하는 장기 인플레이션들은 어디냐 하면은 그런 걸 계산해낼 수 있는데 2%대 초중반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요. 다시 말씀드려서 당장의 인플레이션이 뭐 7~8% 이렇게 돼도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수단을 써든지 간에 미국의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지 못할 것이다.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그 사회적 코스트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커지느냐 하면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임금 상승세가 높아지고 또 명목 금리가 굉장히 높아져 버리죠. 저 70년대에는 뭐 예를 들면은 장기 명목 금리가 10%에 가까운 그런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의 장기 명목 금리가 국채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도 뭐 3%대 중반 뭐 이 정도니까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뭐 시간의 문제지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대의 베이스는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걸 하는 한 혹은 뭐 정치 폴리티컬리 해석을 한다면은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을 2~3년 더 지속시키면은 중앙은행 문 닫으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이걸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볼커 리세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뭐 오른쪽에 이제 그림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뭐 금리를 20%까지 올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물가가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 더블 딥이라는 얘기가 이제 이때 나온 얘기인데 이 두 번이 마이너스 성장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거의 한 3년 동안 미국이 불경기를 겪었고요. 일부 그 경제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은 이렇게 높은 70년대에 그 두 자릿수에 가까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통화 긴축을 한 결과 미국의 GDP 로스, GDP가 3년에 걸쳐서 10% 이상 날라갔다. 그런 추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GDP 로스가 클 텐데 그때만큼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저보고 얘기하라 그러면은 GDP 로스가 이번에는 한 3~4%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도 뭐 미국 성장률이 뭐 1%대 내년에는 뭐 0에 가까운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정도의 경기 침체를 겪고 침체, 뭐 경기 둔화, 정확한 이 데피니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겪고 나서 잘하면 후년부터는 조금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가 사실은 70년대와 지금의 우리가 경제 전망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입니다. 70년대에는 뭐 엊그저께 벤 버냉키가 노벨상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벤 버냉키하고 다이아몬드 비빅이 받았다 그러는데 사실 그 사람들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람들의 컨트리뷰션보다 훨씬 중요한 통화 정책 내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컨트리뷰션이 1970년대에 거의 많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고요. 그 70년대를 거치면서 7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인플레이션이 통화적 현상이다 하는 얘기들을 잘 안 했었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통화 당국이 긴축을 하기가 애매한, 뭐 긴축을 하면은 경기가 너무 어려워지지 않느냐 해서 좀 멈칫하다가 결국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은 오일쇼크 같은 것 때문에 온 것이지 이 통화 정책 때문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좀 멈칫했던 것이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들었던 중요 요인인데 70년대 이제 뭐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밀턴 프리드만 이래 많은 분들이 큰 컨트리뷰션을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볼커가 어떻게 보면 실제 경제에서 프루브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난 뒤에는 많은 분들이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은 통화 당국이 컨트롤할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야만 한다 하는 그런 인식이 이제 다 보편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가가 저렇게 높은 책임이 오일 원자재 가격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혹은 재정 당국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반인들 혹은 또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실제 폴리시 메이커도 그렇고요. 결국은 그 책임을 져야 될 당국은 통화 당국이다 하는 그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통화 당국이 통화 긴축을 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할 것이고 잡힐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 경제적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통화 긴축을 해야 된다는 컨센서스가 있다는 게 70년대와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유럽으로 넘어가면 유럽은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소비자 헤드라인은 10%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근원 물가는 사실 미국보다 훨씬 낮아요. 그리고 이 근원 물가 상승률 안에도 에너지 가격으로부터 넘어온 세컨더리 이펙트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유럽의 이 최근의 물가 상승은 파리에 계신 아까 어느 교수님이시 더 잘 저 피부로 느끼실 것 같기도 한데 독일은 지금 가로등도 제대로 못 킨다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이 가장 큰 거고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만큼 그렇게 급격히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냐 하는 디베이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 국내 에너지 소비 대비 러시아 수입 에너지 비율을 이번에 그냥 간단히 좀 찾아봤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보면은 중국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소매 판매 증가율이 쭉 내려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게 중국의 구조적인 성장세 둔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갑자기 확 내려가기도 하고 그거 좀 풀어지면 조금 올라가고 이런 단기적인 등락은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이게 그런 거를 다 이그노 한다고 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뭐 과거처럼 높아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구조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여기 제가 풍부한 노동력과 빠른 자본 축적이 끝나간다. 노동력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경제 활동이고 이가 뭐 이미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줄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질적인 측면에서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는데, 질적인 측면에서는 일단은 미중 갈등 이 부분인데, 미중 갈등에 의한 최근에 이 미국의 대응, 그리고 중국의 반응, 뭐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세계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의미의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중국도 손해를 볼 것이고 미국도 손해를 볼 것인데 어디가 더 손해를 볼 거냐 그러면은 중국이 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더 주목하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한계는, 그 우리가 예전부터 중국 경제를 얘기를 하면서 어 경제는 뭐 자본주의에 가깝고 정치는 공산 독재고 하는 게 언제까지 이 컴패터블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틀림없이 한계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최근에 마윈 사태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프라이빗 섹터가 이 공산당에 챌린지 할 수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지금. 그런 경제에서 그 이 시장 경제 혹은 뭐 경제 성장이 어 어느 수준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이상 되기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러한 구조적인 측면이 있는 데에 더해서 플러스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부동산 버블은 뭐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부동산 버블을 지탱하고 있는 건 틀림없이 중국의 정부의 implicit guarantee라고 보이고요. 그것이 만약에 어느 순간에 깨지면은 사실은 뭐 굉장히 큰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전 세계 경제에. 그리고 특히 중국하고 이 관계가 많은 우리나라한테는 더 큰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오른쪽 그림이 이제 로거 페이퍼에서 잠깐 가져온 건데, 차이나 하우징 이 총액 절대 규모입니다. 이게 미국의 2배. 저 1980년대 말에 일본의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2번 산다 하는 얘기가 있었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의 중국의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언제 어떻게 될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어떤 충격을 받아서 여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상당히 전 세계 경제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보다도 더 비관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는 뭐 지금 엊그저께 지금 발표를 새로 한 것 같은데, 7월 수치가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만 해도 이제 최근 수치였고요. 제가 이 수치를 그때 적으면서 하향 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미국 1.0% 내년에 가기 어렵다. 예, 그렇게 보이고요. 이게 다 낮아지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빨리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도 회복을 했고요. 요게 이제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경제가 두 분기 동안 쭉 위축됐다가 이제 회복되는 이런 그림인데, GDP 와이즈. 그리고 요 점선은 뭐 연간 2%씩 성장하면 요 정도 가야 되는데 이제 거의 지금 캐치업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리커버리를 주도했던 거는 이 빨간색 수출 회복이었다. 세계 경제 회복과 함께, 그리고 반도체 화랑과 함께 찾아왔던 수출 호황이 우리 경기를 견인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빨간색은. 반면에 내수는 그래도 이제 with 코로나가 되면서 내수는 꽤나 그래도 캐치업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 2,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경제 성장 동력이 이렇게 크로스되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도 노동시장이 결코 이제 안 타이트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피해가 없을 경우를 뭐
이제 roughly simulate 해가지고 추세 연장을 해보면 이런 정도의 취업자 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무지하게 빠졌다가 완전히 캐치업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실제로 뭐 로우 엔드에 있는 이런 근로자들은 지금 구인난입니다.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임금 상승 압력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정도고 물론 미국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처럼 그렇게 타이트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어떤 의미에서 통화 긴축을 하는 게 전혀 국내 상황만 보더라도 요즘 하도 환율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만 국내 상황만 보더라도 통화 긴축을 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러한 정도의 실물 경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업률로 봐도 지금 뭐 더 내려와 가지고 지금 거의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나라 실업률이 굉장히 노이즈해 가지고 뭐 이거 가지고 경기 판단하기 어려운데 보조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이거는 뭐 여기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이 부분은 훨씬 더 그럴듯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리즈가 짧은 게 좀 문제지만 이것도 코로나 직후에 이렇게 확 올라간 게 이제 실제 경제 상황을 반영을 하죠. 그랬다가 이제 지금 점진적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완전히 위기 이전 수준에 완전히 도달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상황만 보면은 뭐 통화 긴축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경제가 글쎄요 노동시장만 보면은 호황이라고까지는 말을 하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제 위기론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그런 그림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자산 시장을 보면은 틀림없이 위기 국면 비슷한 것 같고요. 자,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도 급등했는데 아까 제가 유럽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근원 물가는 지금 한 4% 정도 이 정도고 헤드라인은 그보다 훨씬 더 높았다가 지금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요 차이가 유럽은 여기까지 갔었던 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훨씬 작은 게 그래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파급되는 영향이 훨씬 작은데 크게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향후에는 이게 내려가긴 내려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 하반기쯤 되면 3% 아래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지금 페이스가 아니겠느냐.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만 여기 지금 여전히 근원 물가 상승세가 안 꺾이고 있는 게 특히 그 안에 외식 물가 이쪽 부분은 지금 한 10% 정도씩 다 올랐습니다. 공식 지표상으로도 9% 상승이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 근원 물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부분이 안정이 되어야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거라는 어떤 컨피던스가 생기기 시작할 것 같다. 여기 이제 한미 기준금리 역전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하도 신문에서 워낙들 이게 지금 뭐 민감한 이슈인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더 올라갔고 요새는 뭐 한 일주일만 업데이트를 안 하면은 옛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미국은 지금 3.25 우리나라는 오늘 아침에 하느니 빅스텝을 한 결과 3.0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벌어질 거고요. 예. 그런 거를 미리 반영을 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1,420원 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것도 1,300도 안 되네요. 여기는 지금 22년 금년 6월까지밖에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여기가 있는 거죠. 지금요. 여기가 있고 그런데 달러 인덱스도 그만큼 올라왔다. 딱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간 만큼 달러 인덱스가 올라왔고 금년 초 대비 한 20% 가까이 달러 인덱스가 올라왔고 엔화는 20% 이상 절하됐고 유로화는 20% 조금 못되게 절하되고 뭐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뭐 자본이 그냥 싹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서 우리나라는 큰일 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한 말씀 올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게 interest parity condition이죠. 그런데 interest parity condition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내외 금리 차가 자본 이동을 촉발하는 요인인 거는 틀림없지만 거기에 환율이라는 게 있어서 환율이 고정돼 있다면은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환율이 고정이 돼 있지 않고 변동 환율제라는 거는
interest parity condition의 expected 저 exchange rate이 가장 중요한 그 driving force라는 거를 너무 좀 간과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저 주가 이론을 보시면은 주가라는 게 근원적으로는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 있는 디비던드의 저 future discounted value 아니겠어요? present value of discounted dividend. 그런데 그거 보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 변동 환율제 하에서 저 투자자들이 국제 투자자들이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나라의 금리 수준도 있겠습니다만은 금리 수준이라는 건 디비던드 비슷한 거고 주식시장에서 미래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를 보고 주식 투자를 하듯이 이 국제 이 투자자들은 저 나라의 환율이 앞으로 더 오를 건지 낮아질 것인지 그거를 보고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환율이 뭐 충분히 올라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오늘 $1 환율이 1,700이 돼 있다. 뭐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면은 야, 저 정도의 환율은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았다. 그러면은 사실 한국의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expected exchange rate이 가장 중요한 이 드라이빙 포스고 그거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유지하는 한 자본 유출이 금리 1%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뭐 결정적으로 결정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에 투자하면 금리를 1%포인트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거 더 받겠다고 미국에 돈 넣었다가 1년 뒤에 돈 찾을 때 보니까 달러 값이 많이 떨어졌더라. 그러면은 손해니까 결국은 환차익 환차손이 국제 투자자들한테는 국내외 금리 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경기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 금액 증가율이 지금 내려가는 게 뭐 이제 완연히 보이고요. 이게 내년에 경기가 나빠지면서 더 내려갈 텐데 특히 수출 금액 증가율은 저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10%갈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이제 거의 틀림없이 내년에 갈 텐데 마이너스 가기 시작하면은 뭐 신문에서 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다 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뭐 꼭 실제 다 망한 건 아니고 달러 값이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달러로 환산한 우리나라 수출 금액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일단은 물론 작년 금년 초까지 있었던 수출 호황의 그 베이스 이펙트도 있을 것이고 플러스 달러 강세 뭐 그러니까 내년에 마이너스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0% 달러 텀으로 마이너스 10% 된다고 해도 원화 텀으로 하면은 플러스 10%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1 환율이 20% 올라갔기 때문에 예, 그런 지금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많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수입 증가율도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뭐 경상수지가 적자가 꼭 커진다는 거를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경상수지 흑자 폭이 지금 가파르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고 내년에는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지금 이제 저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여행 수지 적자가 아마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감안을 하면은 그래서 내년에 경상수지는 흑자는 나겠지만 흑자 폭이 그리 크지 않은 금년보다도 더 작아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경기 변동과 함께 이 반도체 경기는 코리아 스페시픽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더 중요한데 한국에는 더 악재가 있는 겁니다. 이 반도체 산업이 지금 다운워드 사이클로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우리 한국이 위치하고 있는 이 주변국 중국, 일본 경기가 또 안 좋고 불안하기 때문에
전 세계 경기가 내려가는 거 플러스 추가적인 악재가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대면 서비스 경기는 회복 조짐이 완연합니다. 여기 스포츠 여가나 숙박 음식은 이제 뭐 위기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고도 넘어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제 지난 이게 8월에 전망치를 낸 건데 내년 성장률이 2.1%라 그랬는데 뭐 저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한 1%쯤 될 수 있지 않을까. 1% 정도면은 내년에 2% 성장한다 그러면 뭐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사실. 아니, 아무 문제 없다는 거는 과장이지만 큰 문제는 없는 건데 1%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지금 생각이 들고 상품 수출 증가율도 제 생각에는 뭐 0에서 뭐 그 근처 어디 금액으로 치면은 큰 폭의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경상수지도 이거보다 흑자폭이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대 중반 어디쯤 나오는데 문제는 상반기에는 여전히 높고 하반기에 아마 3% 근처로 내려가지 않을까. 혹은 뭐 내년 말 12월 정도 되면은 2%대로 이제 회귀할 수 있는 뭐 지금 뭐 베이스라인 전망이 그렇다는 거고 중간중간에 어떤 위험 요인들이 추가로 발생할지는 뭐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금년의 성장률이 뭐 2%대 중반 뭐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그게 뭐 사실 우리나라 여러분들 잠재 성장률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향후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 2% 하면은 괜찮은 성장률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2%대 중반 성장률은 뭐 전혀 나쁜 성장률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GDP 성장률하고 GDI라는 게 이제 이 중간에 있는 게 교육 조건이라는 건데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원자재 가격이 우리가 수입해 와야 되는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반도체 값은 떨어지고 교육 조건이 무지무지하게 나빠서 거의 그 사상 최악의 지금 교육 조건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GDP 계정에서는 GDP와 GDI의 격차로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GDP라는 거는 몇 개를 생산했느냐 하는 거니까 생산은 반도체 생산을 꽤 했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벌어들인 돈은 별 남는 게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작년에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장사들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거든요. 뭐 알게 모르게 경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이고요. 금년에는 작년 대비로 해가지고 매출액이 여전히 잘 증가를 했는데 별로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이익률은 작년보다 훨씬 나빠지는 그런 그림일 것이고 내년은 매출도 잘 안 오르더라. 이런 그림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올해는 매출까지는 괜찮았는데 원가가 너무 올라서 이익이 지금 안 생긴다. 이런 컴플레인이 많은 것이고 내년에는 야 매출 자체가 잘 안 되는구나. 이런 상황이 아마 처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특히 이제 금리가 뭐 가파르게 오르면서 글쎄요, 가계 이 부채 문제가 이제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보고 더 걱정을 하는 게 어디냐 그러면은 환율보다는 이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계대출하고 이 순처분 가능 소득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쭉 올라오는 이 회색선인데 200%가 넘죠.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단 요거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수치고 자영업자를 빼면 한 1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드디어 이게 지난 20여 년간의 일방적으로 올라가던 추세에서 멈춰서 조금씩 내려가고 내년에는 아마 조금 더 내려가는 지금 그런 그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드라이빙 포스는 이자 부담입니다. 자, 가계대출 금리가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이 순처분 가능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이렇게 계속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에서 차지하는 이자 부담은 오히려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가계가 충분히 이렇게 이자 부담을 가계대출을 늘리고도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본다면은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틀림없이 한계 소비자들이
한계 가게들이 혹은 자영업자들이 다소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이제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가계 대출의 부실이 이제 증가하면서 그것이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그 금융 경색을 일으키고 뭐 예를 들어서 은행들의 재무 구조가 급격히 악화된다든지 이런 상황까지 갈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뭐 추가적인 더 큰 충격이 없다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거보다는 은행이나 뭐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재무 구조가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가계 대출이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계가 대출 끌어와 가지고 도대체 어디다 썼느냐? 대출 끌어와 가지고 소비하는 데 써버렸으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딜레버리징 하는 과정에서 이 소비 위축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하고 예상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저축률이 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대조적인 케이스가 이때인데요. 이때가 뭐냐면은 카드 사태 때입니다. 이 카드 사태 때는 그 카드 발급해 가지고 카드사로부터 대출 받아서 소비하는 데 다 썼던 거죠. 그래서 저축률이 0%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 해인 2003년, 2004년에 우리나라 소비 증가율이 마이너스까지 내려갔던 그런 상황인데 이번은 그런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지금 가게들이 빚을 썼다. 빚을 써서 그러면 어디다 썼느냐? 그러면 집 사는데 주로 많이 쓴 거죠. 집 사고 돈을 빌려온 걸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소득까지 절약한 돈까지 붙여 가지고 집 사는 데 썼는데 이 집 산 것들이 부실화될 것이냐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일각에서 이제 일본의 80년대 말을 자꾸 소환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80년대 말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은 이 정도의 차는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는 이 소비자 물가 올라온 거하고 크게 봐가지고 주택가격 지수가 뭐 비슷한 정도로밖에 안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안 믿으실 거예요. 믿으시는 분이 없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그럴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분들의 티피컬 리액션은 정부가 통계를 그따위로 만드니까 정부가 얘기하는 통계를 못 믿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통계 믿으시는 분이 잘 없으신데 우리나라 공식 통계에 의하면은 95년을 기준으로 95년을 100으로 해서 보면은 95년을 100으로 해서 보면은 우리나라 물가 지수가 한 지금 2배가 조금 넘습니다. 2배가 조금 넘는다는 거는 연평균 3%가 좀 넘게 물가가 올라왔다는 얘기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단독주택 가격은 뭐 지난 25년 이상 동안 40%밖에 안 올랐어요. 특히 지방의 단독주택 가격은 뭐 거의 오른 게 없고. 그래서 이 전체 단독 연립 아파트 다 평균해서 보면은 CPI 정도밖에 안 올라갔고 최근에 물론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아파트 가격만 놓고 보면 훨씬 더 올랐다. 특히 최근 이 부분은 틀림없이 코로나 이후에 저금리에 기반해서 급등했던 부분이다. 특히 서울을 보시면은 뭐 이런 거죠. 95년 대비로 해서 보면은 지금은 전국 평균 주택 가격 지수는 2배가 조금 넘고 서울 주택 가격 지수는 3배가 좀 넘고 서울 아파트만 놓고 보면은 4배가 좀 넘고 강남 아파트만 놓고 보면은 5배가 좀 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격차가 크고 특히 최근에 이제 위험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서울 혹은 수도권의 이 부분들은 상당 부분 조정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2013, 14년까지 뭐 하우스 푸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가 요 시점인데요. 그때 정도 혹은 그 이상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PF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거로 뭐 예상이 되고 뭐 일부 저축은행이라든지 뭐
금융시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어느 정도는 제가 뭐 주요 은행들의 문제가 크게 불거질 거라고까지는 예상하지 않습니다만은 분소 금융기관들은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빨리 마무리를 하자면은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라고 제가 사실은 한 3-4개월 전, 4-5개월 전만 해도 이 얘기를 잘 안 믿는 분들이 특히 금융시장에 있는 분들은 미국이 금리를 그렇게까지 경기를 위축시킬 때까지 진짜 올리겠어 이런 그런 어떤 막연한 낙관론이 많아서 이렇게 승인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는 아마 경기 침체 가능성이라는 말이 조금은 너무 약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경기가 상당히 둔화될 것이고요. 미국 경기가 상당히 둔화될 것이고 유럽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큰 변수일 것이고 미국은 통화 긴축, 페드의 지금 리액션이 뭐 오버슈팅 할 가능성도 틀림없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너무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불안한 시선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런 느낌이고요. 중국은 저는 지난 20년 동안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 적이 없어서 성장세 둔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 주택 가격 조정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이고 내수는 어느 정도는 받쳐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국 경제 성장률 혹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내려가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같이 내려가겠습니다만은 내려가는 정도가 조금은 덜 클 것 같다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격적 금리 인상이 금융 시스템 안정을 훼손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진정에 성공할 경우에는 과거에 vulcan recession 때는 한 3년 갔다면은 이번에는 한 1-2년 내에 이런 상황이 마무리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통화 정책 리스크 이 부분도 크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정말 더 커 보인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문제 혹은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거의 예상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리스크 요인도 틀림없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혹시 같이 얘기해 보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자, 질문이나 코멘트나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손우석호님, 손우 교수님. 네. 네네. 아유, 오래간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대략